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입니다. 저희는 램프레이트의 서양 철학사 하고 있고요. 537페이지 드디어 프리드리히 빌헬름 니체 가보겠습니다. 드디어 니체가 나왔습니다. 와, 진짜 감동적이에요. 너무 기다렸어요. 저희 처음에 마주했을 때요. 네. 나중에 이런 사람들도 막 보겠죠 했었을 때 니체 이야기도 나왔거든요. 그때 당시에. 네, 근데 드디어 니체를 저희가 칸트도 넘어서 니체에 다가왔습니다. 되게 오랜 친구를 만난 제외한 것 같은 느낌. 맞아요. 드디어 너 왔구나. 네, 드디어 오셨구나. 너 드디어 왔구나. 근데 니체는요. 헤겔과 칸트 그리고 쇼펜하우어랑 또 진짜 다른 맛. 달라요. 완전. 아예 달라요. 진짜 재밌고. 이 사람은 진짜 굉장히 마초 같은 섹시함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역시나 마찬가지로 니체의 핵심 개요부터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이건 역시 듣고 끝날 때 다시 또 정리해 드릴 테니까 그러면은 하나하나 다 이해가 될 거예요. 맞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니체는 쇼펜하우어한테 영향을 아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쇼펜하우어의 부족한 지점을 고대 그리스의 철학과 문학으로 보완했어요. 완성을 했어요. 네,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진정으로 뛰어난 사람을 초인이라고 했습니다. 초인. 그러니까 니체의 핵심은 초인이에요. 초인. 세 번째는 초인이라는 거는 선과 악을 초월한다. 이런 말합니다. 왜냐하면 선과 악을 구별하는 거는 뭐냐? 약자가 생각해낸 규칙이다. 악이라는 건 약자가 만든 그 관념이다. 그래서 악은 두려움이기 때문에 초인은 이런 악과 싸우는 거다. 그래서 초인에게는 선과 악을 초월해버리는 거다. 이렇게 했고요. 네 번째는 무의미한 금욕주의는 도덕적으로 추악하고 어리석다. 그래서 칸트를 진짜 대차게 깝니다. 맞아. 보편적인 그 도덕 법칙이 어딨냐. 무의미하게 금욕하지 마라. 이런 말 하고요. 전 다섯 번째가 램프레이트의 마지막 서사 쓴 게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세계 문학에 아직까지 지구상에 니체만큼 도덕적 부당성을 철저하게 폭로한 작가가 없다. 맞아요. 이게 이 사람에 대한 설명입니다. 벌써부터 조금 그렇죠. 굉장히 다이너마이트 같은 사람인데 맞아. 진짜 다이너마이트 맞네. 진짜 굉장히 재밌어요. 진짜 칸트의 딱 라이벌 같은 느낌이거든요. 오늘 니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칸트는 어떻게 보면 되게 바른 이미지, 경건함, 모범생, 경건한 성자 같은 이미지. 근데 이제 니체는 그런 거 없다. 정언명령 그딴 거 없다. 모든 걸 다 부정해버리는 반박하고. 재밌습니다. 이분이 1844년부터 1900년. 저희 다 왔어요. 네, 진짜. 1900년까지 사셨어요, 딱. 1900년이면 진짜. 그리고 좀 저는 양력에서 재밌었던 게 홀어머니와 친척되는 여러 부인들에 둘러싸여 자랐는데 이들은 그들의 종교적 경건성을 그에게 주입하려 하였다. 그러나 그는 온갖 형태의 종교에 대해서 맹렬히 반발하였다. 이게 니체를 만들었구나. 그러니까 엄마랑 그 여러 아줌마들이 얼마나 갈궜으면은 이 니체가 열받아가지고 나는 종교 싫어. 종교뿐만 아니라 다 싫어 그냥. 엄마랑 그 주변 도덕 그건 없어 다 싫어 이렇게 된 거야. 아주머니들이 이렇게 해서 상상이 가죠. 그때 당시 얼마나 죽었다. 내가 당신들 때문에 맺히는데 신은 죽었다. 이게 한이 맺힌 사람이 절규인 거야. 한을 맺혔어. 이 니체가 신을 죽인 거 아닌가 이 정도면?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보면 이 아줌마들 그리고 홀어머니가 니체를 만들었다. 감사한 분들이다. 이 사람들이 없었으면 니체가 이 정도까지 반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니체가 제가 이거 들었었던 건데 니체가 진짜 진짜 존경했던 철학자가 스피노자래요. 스피노자. 스피노자를 에티카를 읽고 이런 말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스피노자. 200-300년 전에 나랑 똑같은 사람이 한 명 있었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처음 봤다는데 그게 스피노자였어요. 우리도 스피노자 좋아했잖아요.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피노자도 그 유태교였잖아요. 근데 종교적 반발성. 그때 당시 막 강압적으로 이단으로. 너무 자기를 이렇게 했는데. 맞아. 그런 것까지 했잖아요. 내가 너한테 스폰서 해줄 테니까 유태교 그냥 여기만 있어라. 회유하고 막. 근데 그거 반발했고 자기 나아갔는데 니체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반발을 하게 됐던. 다들 이단하네요, 이단하. 그때 당시 종교에 이단하고 또 재밌는 게 고전 언어와 고전 문학을 공부했대요. 굉장했다고 합니다. 오늘 세 분 다 고전 문학에 되게 정통한 분들인 것 같아요. 헤겔, 쇼펜하우, 니체 다 고전 문학을 다 공부했대요.
이 부분 좀 와닿았어요. 그래서 24살 때 이제 바젤 대학의 고전 언어학 교수로 초빙이 되었다고 해요. 근데 이것도 저도 들어봤는데 24살 때 그 어린 나이에 교수로 초빙이 됐으면 진짜 장난이 아닌 거죠. 예전에는 그래서 좀 일찍 공부를 하고 이렇게 들어갔나 봐요. 일찍 하고 요즘보다 훨씬 이렇게 24살의 교수가 되다니. 내가 군대 갔다 와서 아무것도 모르는 시절에. 그래도 재밌는 게 이제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요. 보불 전쟁이라는 게 났나 봐요. 네. 근데 독일군을 위해서 참가를 했는데요. 이 전쟁의 그 보직이 그냥 부상자를 운반하는 것밖에 안 돼서 자기가 되게 실망을 했대요. 맞아요. 이것도 진짜 매력 있어요. 전면에 나가서 싸우고 싶었나 봐요. 그렇죠. 이제 니체도 맞네요. 니체가 자기가 이제 입대를 했고 전면에 나와서 싸우고 싶어 했는데 이 사람이 또 초인에 대한 거니까 플라톤인가 소크라테스도 전쟁에 막 나가서 싸웠다고 했죠. 두세 번이나 나갔죠. 그만큼 용기 있고 뭐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소크라테스 칭찬해요. 또 니체가. 맞네요. 니체도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그런 맥락인 것 같아요. 나도 전쟁에 겁쟁이로 있지 않겠다. 자기 철학하고 좀 맥락이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다가 1879년 이제 그때 교수를 사임합니다. 건강이 나빠졌다고 해요. 휴양지를 전전하면서 기력을 회복하려고 했으나 결국 회복을 못하죠. 근데 이게 그 감동적인 그 일화 들어보셨나요? 니체가 죽기 전에 전 그게 공감 가는 게 초인이 됐다는 생각이 딱 들었던 게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쇼펜하우어 입장에서는 해탈이기도 하고요. 니체가 죽기 전에 그 거리에선가 말 있잖아요. 마가 지나가는데 그 얘기 그 말을 자꾸 흐느껴 울었다잖아요. 네, 그 얘기 들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이 보기엔 정신병으로 치부했는데 반반이잖아요. 근데 또 반대 입장에선 진짜 초월을 했나 보다. 맞아. 그러니까 진짜 아까 쇼펜하우어의 두 번째 해탈을 해버렸나? 해탈. 너랑 나랑 같구나. 말은 진짜 그때 당시엔 그냥 종이죠, 종. 네, 그런 건데 그 말마저도 내가 품는 거잖아요. 그거 보면서 이게 같은 생명이다. 같은 생명 이제 정말 뛰어넘은 건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매력 있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의 저작들을 들어보면 진짜 장난 아닙니다. 너무 유명한 작품. 비극의 탄생, 너무나 인간적, 이 기쁜 지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선과 악을 넘어서 도덕의 계보, 권력의 의지, 반 그리스도론. 제가 여기 나오는 책들은 거의 다 집에 사놨습니다. 저는 오늘 산 책들 많이 나오는데 몇 달 전에 다 사놨어요. 저는 이 책들의 4개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4개를 근데 이것도 대단한 게 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스피노자를 알아도 에티카는 모르고 잘 모르죠. 데카르트는 알지만 방법적 성찰 이런 거 모르잖아요. 방법소설 모르잖아요. 모르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작품을 4개나 들어봤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윤님도 나중에 한번 전 정말 한번 꼭 구매를 해서 저는 제일 진짜 사야 돼. 인간적 너무나 인간적하고 비극의 탄생하고 짜라투스트라랑 권력의 의지 이 4개는 진짜 읽어보고 싶죠. 읽을 겁니다. 아마 읽어야 돼요. 재밌습니다. 자, 이제 니체에 대한 그 히스토리, 약간 전체적인 삶의 계보를 말했고요. 니체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니체는 여기서 그 램프레이트가 평하기로 체계적인 철학가가 아니었다. 그는 그냥 오히려 예언자였다. 예언자. 그러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형이상학이던가 인식론 이런 거에 무관심했어요. 그리고 생애 철학, 이 생애 철학과 문학적 재질에 관심을 가졌는데 제가 이 생애 철학이 뭔지 궁금해서 검색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게 여기 설명이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쇼펜하우어와 헤겔과 그 니체가 좀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데 이게 독일 특유의 그 철학 관념이었대요. 그래요? 이제 기계주의적인 면들이 그때 자본주의와 결탁해서든 이 세상은 기계로 이루어져 있다. 약간 이런 차가움 때문에 낭만주의가 또 생겼잖아요. 그래서 기계주의적인 면에 대응하여 오히려 싱싱한 생명주의 이런 걸 강조했다. 생명. 그리고 이성주의, 데카르트의 합리론 이런 거에 대비해서 직관주의, 직관 이런 거 강조했고 자연주의, 물리학 자연주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보단 역사주의를 강조했대요. 그래서 그냥 정리하면 생이란 건 생은 언제나 싱싱하게 살아있는 생이고 그리고 분석적이고 부분적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려고 노력하는 게 생애 철학이다. 진짜 전체적으로 봤네요. 그러니까 이제 형이상학 이런 거 안 쓰는 거죠. 인식론 체계도 안 쓰고
생의 그 싱싱함, 생동감 전체로서 본다. 오, 생애 철학 마음에 드는데요? 마음에 들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필자들이 하더라고요. 생애 철학이 사실은 지금도 철학이다. 유효하죠. 이게 제일 큰 철학이다. 네, 유효하죠. 근데 아무튼 이런 관점이 니체한테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어요. 그러게요. 생애 철학을 갖고 있다. 그래서 맥락이 이해가 갈 건데 칸트를 도덕 광신자라고 비냥을 해요. 그리고 찰스 다윈이던가 헉슬리를 비냥합니다. 이제 너무 생물학적인 생존 개념 이거에 넌 너무 많이 치우쳤어. 졸렬하다. 졸렬하다. 왜냐면 생애 철학에서 봤을 때는 그거 중요하지 않거든요. 전체를 보는 거니까요. 이런 게 좀 있었습니다. 아, 니체는 확실히 되게 과감해요. 과감해요. 발언도 되게 세고 일부러 세게 말했대잖아요. 그게 나옵니다. 좀 이따가 일부러 세게 한 이유가 있어요. 맞아요. 자, 그래서 이 세계라는 거는 뭐 아까 헤겔 입장에서는 뭐 정말 그 역사적 변증법 과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칸트한테 뭐 도덕도 있고 옛날에 뭐 홉스 로크에서는 뭐 정부도 있고 이런데 그쵸. 니체는 세계라는 거는 아무런 본래의 질서, 목적, 도덕적 정부 이런 거 없다. 선과 악, 아름다움과 추함, 기계 유기체 이런 거 무의미하다. 세계라는 거는 아주 다른 무수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 다양한 사물들이다. 맞아요. 그렇게. 그래서 나 니체는 이 한 가지의 체계, 인식론이던가 아무튼 이런 뭐 한 가지의 체계를 다 품기에는 내가 너무 커. 맞아.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교만할 수도 있는데 이게 또 되게 매력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또. 정업 명령 뭐 너의 뭐 진화론 나한테 너무 작다. 내가 너무 커. 저는 이게 어떻게 봤냐면 어떤 기존의 철학자들은 다 자기 철학을 주장하면서 자기 말이 맞다고.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론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하나의 그 회기라를 니체는 경계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한쪽으로 아까도 뭐 저쪽에 무수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는데 헤겔 같은 경우에도 되게 잘못 갈 경우에는 국가주의로 전체주의로 흘러가 버리잖아요. 그 가이스트라는 게 그런 것들을 경계하고 니체는 아예 그냥 다 기존의 그 철학자들과 기존의 관념들을 다 그냥 거부해버리는. 그냥 니체는 정말 독보적인 것 같아요. 그냥 진짜 아예 그냥 새로운 캐릭터가 출연한. 네, 진짜 이게 좀 헤겔도 그렇고 쇼펜하우어랑 니체, 막스도 약간 독보적이에요. 네, 확실히 근데 니체도 그렇고 막스도 튀는 게 보이죠. 막 예를 들어 우리 다르죠. 로크, 휴, 버클리는 약간 연관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뭔가 안정적으로 흘러가는데 뭐 데카르트는 뭐 스피노자 짝짓고 이랬는데 이분들은 니체나 막스는 좀 독특하다. 굉장히 슈퍼스타. 되게 다르다. 그래서 근대를 넘어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근대 철학을 해체해버렸잖아요. 맞아요. 넘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생애 철학에 관심을 가졌다 했죠. 근데 이게 그 체계적인 것과 거리가 멀었는데 니체의 목적은 한 3-4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요. 이제 자기의 사상을 거대하게 과장을 해서 뭐 과장은 사실 램프레이트 표현이고요. 자기의 사상을 강력하게 표현해서 독자를 괴롭히던가. 맞아. 그 중에서 깨달은 좀 괜찮은 놈들은 반성하게 만든다. 맞아, 이런 말 나와요. 이게 첫 번째고요. 맞아. 두 번째는 유태적 기독교의 그 강인한 전통을 깨기 위해서 새롭고 높은 업적을 성취하도록 사람들을 깨닫게 해야 된다. 맞아.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 관념을 넘어서야 된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간혹 출현하는 일반적 사회관념, 이데올로기 같은 거에 빠지지 않고 독창적 업적을 이렇게 내는 놈들이 있다. 맞아, 약간 맞아. 천재거죠. 천재들이 있다. 그래서 내가 얘네를 위해서 길을 터줘야겠다. 그러니까 얘네가 안전하게 가기 위해서는 먼저 이 갈대숲을 찢어 버려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자기가 비위를 거슬리게 할 정도로 대신해서 희생을 하겠다. 일반 사람들의 그냥 기본 사회 규범, 관념, 관습 내가 맹렬히 공격하겠다 해서 진짜 비난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소수의 천재를 위한 철학인 것 같은데 이게 솔직히 저도 이게 양단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소수라 그러니까 소수의 천재라니까 이 사람은 그럼 대중을 못 믿었던 건가? 못 믿었죠. 대중을 못 믿었다고 나와요. 근데 실제로도 대중들이 막 이데올로기나 이렇게 실제로도 보면은 막 흔들리는 경우가 많고 욕망이 흔들리는 경우도 많고 근데
진짜 우리 주변에 봐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요. 맞아요. 그 일반적 우리의 그냥 무난하게 살아가요. 그냥 시대의 그냥 흐름 있잖아요. 흐름에 따라가요. 그냥 남들 다 가는 학교에 가고 남들 다 하는 뭐 직장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남들 다 하는 결혼하고 남들 다 하는 그런 식으로 흘러가요, 누구나. 근데 이게 예를 들어보면 일제시대 같은 경우에도 그랬잖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난하게 시대의 흐름에 조류에 따라 갔는데 순응하면서 근데 소수 진짜 극소수의 몇몇 사람들이 애국지사가 돼서 안창호라든지 윤봉길이라든지 그런 애국지사가 돼서 자기 목숨을 던진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항상 역사에서 소수일 수밖에 없고 누구나 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지금 현대에 와도 진짜 그레타 툰베리나 이런 식으로 사회 뭐 문제를 제기하고 전면에 나서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극소수거든요. 깨어있는 사람들. 대다수의 99%의 사람들이 그냥 시대의 흐름에 그냥 맞춰가요. 발 맞춰서. 그냥 니체는 그걸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천재라고 해서 우리가 뭐 여치게 너무 불편하게 여길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맞아요. 그냥 극소수의 사람들이 깨닫고 그냥 행동하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니체가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또 더 많이 좀 만들고 싶었겠죠. 니체도.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게 귀족주의라고 나옵니다. 맞아요. 결과적으로 이것도 사실 플라톤의 그늘인 게 플라톤의 엘리트주의긴 맞아요. 그 철인 정치 같은 거죠. 네. 근데 그걸 좀 뭐 문학적인 표현으로 바뀐 건데. 근데 엘리트라고 해서 우리가 굳이 나쁘게 볼 필요는 없어요. 네, 맞아요. 역사적으로 항상 그런 사람은 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누구나 다 안창호나 윤봉길 될 수 없잖아요. 없죠. 언젠가 제가 이제 이제 아는 형한테 이게 습관처럼 저는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 꿈은 뭐 의인이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형이 야 네가 그럼 지금 당장 그 뭐 저쪽에 누구지 유명한 그 간호사 분 있잖아요. 뭐 나이팅게일이라든지 네가 당장 테레사 수녀가 될 수 없지 않냐. 실제로 저도 테레사 수녀처럼 아직은 뭐 나중에 모르겠지만 아직은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당장 사람은 행동으로 생각이 아니라 자기 행동으로 다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행동하는 만큼 사람들이 믿는 거고 내가 말로만 뭐 의인이 돼야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이런 게 아니라 교회에 가서도 항상 우린 다짐하죠. 예수님처럼 살고 싶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고요. 맞아요. 자기 목숨을 던지면서까지 정의를 위해서 또 불의에 대항하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고 세상에. 굉장히 진짜 그러니까 몇 명 없죠. 마초적인 사람이에요. 지금 강렬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램프레이트의 마지막 그 내용에도 나오지만 그 이거를 반대 지점에서 보면은 아나키스트가 되려는 거냐. 그러니까 무정부주의자가 되고 싶은 거야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근데 그렇게 바라보지 않았으면 저도 싶은 마음이 이게 너무 그런 단편적인 생각에서 끝나는 게 아닌 게 맞아요. 그 니체는 그걸 초월해 버리는 걸 원해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질서, 목적, 도덕적 정부 같은 게 없는 거다. 그냥 우린 그냥 악의 관습에 맞서 싸울 뿐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그 기본적으로 니체를 그냥 가볍게 생각하면 무정부주의자잖아. 뭐 책임감 없네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는데 일단 니체의 맥락으로 봤을 때는 그거보단 약간 더 한 차원 높은 그렇죠. 노자의 도마냥 또 그렇게 받아들이시는 게 이때부터는 그게 좀 더 자유인. 근데 저희한테는 이게 좀 잘 맞는 것 같아요. 네, 저희 사상에는. 맞아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우리 돌풀님이 정말 정확하게 설명해 주셨던 게 남들 하는 거 그냥 똑같이 하는 그 관습들 있잖아요. 이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되게 좀 극단적으로 아프지만 극단적으로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악인이다. 뭐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 이렇게 하면은 이 살아가게 만든 시스템을 만든 사람들을 욕하고 그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집어넣는데 맞아. 야 정치인들 니도 악이야. 니는 맞서 싸우지 않았잖아. 근데 이게 진짜 어려운 게 이 말을 실천하기가 초인이 되기가 너무 어려운 게 저도 어렸을 때는 멋모를 때는 나는 어른들처럼 살기 싫어. 저 어른들처럼 되기 싫고 나는 사회를 개혁할 거 이런 누구나 이런 마음을 품잖아요. 그쵸. 반발하는 심이 있는데 나이가 들수록 직장에 가지고 뭐 가정이 있을수록 사람이 점점 순응하는 것 같아요. 체제에 순응하고 이데올로기에 순응하고 요즘엔 저는 이제 실제로 어떤 마음을 품고 사냐면 무난하게 사는 게 가장 좋아. 이게 어떻게 보면 체념하는 마음이죠.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무난하게 그냥 돈 벌고 적당히 벌어서 뭐 적당히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뭐 아무 일 없이 그냥 무난무난하게 살다 가면 되는 거지. 무탈한 게 최고지. 네. 그 정도 마음인데 니체는 이런 거 보면 욕하면서 저희 엄청 혼났을 거예요. 엄청 막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막 이렇게 그럴 거 아니에요. 닌 악이다. 넌 악의 근원이다. 닌 악마다. 네. 근데 실제 근데 니체 이런 좀 강하게 말하는 게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이것도 역시나 정반합이고요. 네, 정신을 좀 깨우치는 거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한테 쓸모 있는 것만 발췌하면 된다는 게 진짜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얘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이제 이렇게 말해준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선배라든지. 맞아요. 근데 저도 그냥 무난무난하게 그냥 세상에 그냥 적응해 사는 건가. 근데 이게 좀 제가 제 스스로를 봤을 때도 안타까워요. 젊은 시절에 그 패기는 다 어디 가고. 근데 이게 저는 그러니까 니체의 입장으로 봤을 때 이걸 잘 이용해야 되는 측면이 그 이제 저는 이상기후던가 지금의 앞으로의 지구 생태계의 걱정이 좀 많아져서 그쵸. 다 이렇게 살잖아. 그러면 안 돼요 또.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살면 지금은 니체의 정신이 좀 필요한 게 같이 망해요 다.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네, 망하는 진짜 망해요. 이 관습을 부셔버려야 되는 지금은 이제 21세기 정말 시기가 온 거죠. 지금 필요한 철학이 니체 같아요. 근데 다 필요하긴 해요 정말. 진짜 다 필요한데 네. 니체가 특히나 중요한 것 같아요. 니들 그렇게 살면 안 돼. 환경 오염시켰던 그런 방식대로 살면 안 돼. 이런 거잖아요. 지금 기존의 관습. 야 나 뭐 쟤네도 이렇게 석탄 썼고 나도 쓰고 솔직히 뭐 내가 뭐 전기세 아낀다고 해서 뭐 내가 뭐 불 끄고 뭐 컨센트 끈다 해서 뭐 되겠어? 이런 악의 관습들을 버려라. 맞아요. 이게 좀 큽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 니체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쇼펜하우어한테 영향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힐압,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더욱 완성을 한 거죠. 전 이 부분도 이제 철학자들은 힐압이 특히 서양 철학자들은 힐압이 어떤 근원이었던 것 같아요. 거기가 진짜 그 약간 거기를 계속 가죠. 힐압으로. 고향이라고 해야 될까? 맞아. 정신의 고향. 진짜. 관념 철학의 고향. 진짜 그게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또 책을 따랐어요. 책을 또 샀는데 힐압 시대의 그 철학자들의 그 쓴 단편들 그걸 모아놓은 책. 그건 아직 안 샀다. 그 장바구니에 넣어놨다. 그걸 구매하려고 조만간. 이거는 우리가 무조건 힐압 철학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근데 그건 맞아요. 네, 그건 맞는 것 같아요.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네, 중요해요. 힐압에 아주 많은 영향을 받았죠. 쇼펜하우어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이제 인간은 근본적으로 의지다. 이거는 쇼펜하우어와 의견이 같았어요. 맞아. 그리고 또 예술의 아름다움을 창조하고 그런 거 영원한 관념을 느끼면서 치유된다는 생각도 나 동의해. 근데 쇼펜하우어처럼 모든 자연, 모든 삶이 의지라고 생각하진 않는다. 이렇게 봤다고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재미있는 게 이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진짜 문학가인 게 의지를 인간의 경험에 있어서 디오니소스적 요소다. 그러니까. 형상의 관념을 아폴론적 요소다. 이렇게 명칭을 합니다. 두 가지로 딱 분류한단 말이죠. 그렇죠. 디오니소스가 축제의 신이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니체의 그 명언 중에 하나가 매일이 축제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그런 정확한 텍스트는 아닌데 만약 어제 춤을 출 수 있었는데 오늘 네가 춤을 못 춰. 그럼 네 오늘을 죽여야 돼. 오늘 없는 거다.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축제다 이런 말 하거든요. 그러네요. 만약에 슬퍼도 슬픔의 축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축제인데 이게 왜 그럴까 보면 디오니소스가 여기서 연결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게요. 디오니소스적인 요소는 다르게 말하면 삶을 즐겨라? 뭐 맞서 싸우는 거죠. 약간 그러니까 거기서 한 줄 더 뜬 것 같아요. 디오니소스는 그냥 즐기다인데 즐겨라. 근데 이제 여기서 바로 이어서 가볼게요. 쇼펜하우어는 이런 충동이던가 이런 뭔가가 있으면 피해야 된다라고 했었던 거죠. 해탈하고 피해야 돼. 그런 거에 초월을 해서 해탈하고 나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맞서 싸우는 거 아니고 중생구제하자. 이런 거였잖아요. 맞아. 그래서 쇼펜하우어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살려고 하는 의지를 부정해야 돼. 무소유가 돼야 돼. 이랬잖아요. 근데 이거를 부정한 거죠. 살려는 의지가 고통을 생산한다는 거 나도 너무 공감 갑니다. 쇼펜하우어 형님. 근데 고통은 맞서 싸워야 돼요. 살려는 의지가 자신의 권력 의지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살려는 의지를 내가 다룰 수 있도록 이거는 싸워야 된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디오니소스가 된다는 거죠. 쇼펜하우어는 좀 소극적으로 이거 피해야 돼. 이건 되게 소극적인 입장인데 요거는 맞서 싸우고 그 고통을
보통은 이제 살려는 의지를 권력 의지로 바꿔야 된다. 이거는 되게 적극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검이 나를 휘두르면 이 검을 쥐어 버려서 내 칼에 피가 나더라도 그러니까 내 걸로 만들어야 된다. 이거는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쇼펜하우어랑 또 달라져요. 네, 맞아요. 더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아, 그래서 자,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니체의 맥락인데 재밌었습니다. 이런 삶, 그러니까 디오니소스적인 황홀경, 그러니까 디오니소스적인 요소와 아폴론적인 그런 게 균형이 된 게 이게 아주 좋은 삶이다. 이게 약간 초인적인, 그러니까 좋은 뛰어난 삶인데 겁이 많은 사람들은 아까 쇼펜하우어 말처럼 뭐 해탈하든가, 근데 그건 좀 낫잖아요. 그거보다 그냥 관습대로 가는 사람들, 이 겁이 많은 사람들은 고통 앞에 굴복하고 염세적으로 바뀐다. 맞아. 용감한 의지란 뭐냐? 고통을 무시해버리는 거다. 그래서 뛰어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선 이 가시밭길, 고난을 뚫고 창조해야 된다. 그리고 성취해야 된다. 말들이 너무 와닿아요. 그러니까요. 뭔가 힘이, 그러니까 니체의 그 주장 문장을 읽으면 너무 힘이 나는 것 같아요. 힘이 진짜 박력이 느껴져. 진짜 마초 같은 느낌. 진짜 마초 같아요. 진짜 뭔가 그 엄청난 마차를 끌고 그 옛날에 가는 그 전차 끌고 가는 그런 거 있잖아요. 혹시 그런 에너지, 그런 좀 긍정적인 기운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 니체를 읽으면 진짜 반성하면서 막 힘을 얻는다 했거든요. 실제로 제가 두 남자의 철학수다 그 팟캐스트에 매번 듣는데 메뚝 씨가 제일 좋아하는 철학자가 니체예요? 니체. 와. 니체를 매일 아침마다 읽는데요. 매일 아침마다. 성경처럼 매일 아침마다 읽고 거기서 힘을 얻는데 자기네. 야, 에너지를. 진짜 멋있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분이니까. 그리고 이러한 디오니소스적인 요소와 그리고 아폴론적인 균형이 잘 맞으면 이게 드디어 좋은 귀족이 탄생한다. 천재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천재는 이 두 가지를 갖춰야 되는 거고 이 둘의 결합은 재밌는 건 비극의 참된 본질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비극이라는 게 애시당초 존재하는 거다. 우리 삶은 비극인 거잖아요. 이 둘이 결합돼야 비극의 진짜 본질이 된다. 이걸 극복해버리는 깨달음을 얻는 거다는 거죠. 아폴론 쪽이 너무 치우치면 안 된다. 그러면 생활이 지나치게 지적이게 된다. 그래서 소크라테스 같은 사람 말고는 소크라테스 이후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지나쳐버렸다. 소크라테스 좋은 샘플로 보는 거죠. 그리고 디오니소스 축제적인 게 너무 치우치면 생활이 혼란해지고 타락해진다. 맞아요. 그래서 균형이 맞아야 좋은 귀족이 되는데 이 사람은 또 이 예시를 호메로스던가 아이스킬로스, 뭐 소포클레스 이런 사람들이 약간 균형이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예시를 들어요. 이제 뭐 호메로스던가 소포클레스가 뭐 오디세이야, 오이디푸스, 오디세이 이런 거 썼던 유명한 저자잖아요. 이거 다 고대 그리스 작가들이고요. 맞아요. 이런 것들을 갖춰야 아까 말했던 뛰어난 귀족이 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디오니소스는 어떻게 보면 쾌락이나 그런 즐거움 쪽이고 아폴로는 좀 지적인 거, 그렇죠. 그런 좀 철학적인 거. 이게 두 개 균형을 조화를 이뤄야 창조성을 획득할 수 있다. 맞아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창조성. 재밌는 말을 합니다. 이게 비유를 하니까 더 와닿고. 니체는 그래서 일반 대중에게는 아무런 말도 안 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게 무시한 거죠. 무시한 거죠. 좋은 귀족들이 가져갈 거기 때문에 그 진짜 사회를 만들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것들을 좀 대중한테는 아무런 기대도 안 했던 것 같아요. 대중보다는 아까 이제 우리가 이제 비유를 들었던 뭐 애국지사들, 뭐 윤봉길이나 안창호 선생님처럼 그런 분들에 맞춰서 자기가 이제 그런 사람이 될 싹이 있는 사람들한테 막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니네는 이렇게 사는 게 맞아. 이렇게 갈 수 있어.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재밌었던 말이 이 많은 사람들이 잘 순종하고 의무도 지키고 온건하고 신중하고 이기적이지 않고 그런 행동을 이기적이지 않은 행동을 권한다는 거 잘 알고 있다. 근데 걔네가 노예다. 맞아, 노예. 이 사람들이 보통 종교의 노예가 있고 관습의 노예가 있고 전통의 노예가 있다. 이게 참 근데 대단한 발언인 것 같아요. 노예가 맞아, 다 노예죠. 어떻게 보면 우리도 유교 문화에 너무 찌들어서 그렇죠. 그런 노예적인 주인이 될 수 없는. 맞아요. 사람들이 기사답게 분투하게 싸워라. 전투를 열망해라. 맞아. 만약 많은 사람을 짓밟는 것이 빛나는 무공을 쌓는다면 그것조차 사양하지 마라. 맞아.
그래서 참으로 뛰어난 사람은 초인이다. 이 정도까지 좀 강하게 얘기했던 거죠. 네. 이 사람은 뭐 포악한 자는 아니고 정의로운 사람이다. 맞아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저는 이제 와닿았던 구절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통을 내다보고는 그만 약해진다는 것과 모든 훌륭한 업적은 격렬한 고통을 겪어야만 얻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저는 격렬한 고통 이 부분이 좀 많이 와닿았어요. 어떤 것이든 그러니까 초인이 된다는 거 어떻게 보면 뛰어난 사람이 된다는 거는 어떤 고통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저도 우리가 일상의 고통들 있잖아요. 아까도 잠깐 우리가 얘기했던 맥락이 무난하게 살고 싶다, 평범하게 살고 싶다. 이거는 우리가 이제 좀 사회에 많이 대어맞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 관습에 이제 맞춰버리는 관습에 왜냐면 반항하고 저항하고 거스르기는 너무 어렵거든요. 고통이 너무 많이 따르고 내가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든지 아니면 뭔가 체제를 거스르려는 순간 너무 걸리는 게 많아요. 주변의 시선이라든지 당장 나의 생계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런 고통들 저도 요즘에 너무 격렬한 고통이 느껴지는 게 이게 좀 저희 어떻게 보면 저희도 이제 일반적인 삶은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런 철학책을 읽고 그렇죠. 근데 철학책을 읽는 것 자체도 저는 일할 때 편의점에서 일할 때 철학책을 많이 읽는데 서서 읽고 막 그래요. 근데 몸이 아플 때도 많이 있고 아니면 손님들이 올 때는 순간순간 이 집중력이 끊어지고 하는데 그것도 또 스트레스고 나름 고통이고 그렇죠. 또 이거 생각을 또 해야 되고 또 그 와중에도 이거 어떻게든 정리해내야 되고 책을 읽는다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또 고통으로 다가오고 이 현실을 어떻게 뚫고 내가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걸 이겨내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죠? 여기서 우리가 주저앉으면 그동안 했던 노력들이 너무 아깝잖아요. 아 그래 초인이 돼야지. 초인이 돼야지. 초인이 돼야지. 근데 너무 공감 가는 게 제가 그 니체를 다른 영상을 통해서 봤었을 때 그리고 이번에도 있겠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맞서 싸워야 된다라는 감정을 니체가 진짜 복돋아 주잖아요. 맞아요. 그건 그래요. 제가 이제 일기 말고 의미를 찾는 저만의 그 양식지 노트가 있어요. 지금 봐보니까 7월 31일자에도 불편하고 불쾌하고 불안한 감정을 느끼는 하루를 환영해야 한다. 내가 어떤 순간에 어떻게 느끼는지 이렇게 알 수 있지 않은가. 그러니 축제를 멈추지 말라 이렇게 썼었고 8월 5일자도 매일이 축제가 아닐 이유가 없다. 하루하루가 축제다. 기쁨도 환희의 날도 슬픈 날도 절망적인 날도 게으른 날도 나태한 날도 축제가 아닐 이유가 없다. 모든 날이 그 분위기에 맞는 축제다. 제 경제적으로 딱 압박감이 있었던 날인가 봐요. 14일 날 마지막 설명해보면 현재 경제적 궁핍을 느끼고 있는 건 아주 큰 가치다. 그것은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훗날 궁핍에 내가 또 순간이 찾아왔을 때 이거를 위한 연습이 될 수 있고 그쵸. 나머지 하나는 목적을 위해서 내가 가려고 하는 꿈을 위해서 포기하려는 용기다. 이 두 가지는 삶에서 아주 중요하게 나를 형성할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축제다. 맞아. 니체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나 봐요. 나름대로. 그런 게 진짜. 그래서 지금 다 곱씹어 보면 이 진짜 약간 용기를 이만큼 넣어주는 게 있어요. 말이 있어요, 진짜. 정말 제가 그 고병권 선생님이라고 그 수유너머에 원래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니체를 아마 주로 다루시는 것 같아요. 니체를 강의를 어디서 하시냐면 길거리에서도 하시고 그래 일반 대중들한테 길거리에서 하시고 너무 멋있다. 거기 또 특히 이제 장애인 분들 이렇게 몸이 좀 아픈 분들한테 가서 또 니체를 강의하시는데 그러면 장애인 분들은 막 환호를 한대요. 너무 열광을 한대요. 왜냐면 우리 일반인이 우리가 들었을 때보다 더 이게 감격적인 거죠. 니체는 나죠, 정말. 투쟁하게 하니까 이제 장애인 분들도 그걸 두고 막 소리를 지른다는 거예요. 전 이걸 읽으면서 상상이 되는 거예요. 니체는 이런 힘이 있구나. 니체 철학은 진짜 힘이 있어요. 네. 정말 뭐 투지가 있고. 네, 그게 느껴지잖아요. 내가 얘를 읽으면 막 뭐 달리기 하러 가고 싶고 막. 그러니까 근데 철학이라는 게 원래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냥 막 관념적으로만 막 뭐 논리적인 훈련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실제적으로 살아갈 힘을 주는 거 이게 진짜 철학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희가 매번 자주 이야기하지만 정말 도움이 안 되는 건 철학이라고 보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런 면에선
이렇게 자극을 줄 수 있는 이건 정말 이 사람의 신념이었나 보다. 그러니까 신념이죠. 이 수많은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을 뒤흔들었으면 이 사람 진짜 신념이었나 봐요. 어떻게 보면 철학책을 읽는 건 어떤 영향을 받는 건데 좀 긍정적인 영향들 이런 좋은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내가 근데 철학이 솔직히 뭐 어떤 글이 만약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되게 삶을 살아가기 싫고 좌절되고 우울하고 그러면 그 글을 그건 철학이라고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정말 좋은 예시를 든 게 아까 라흐마니노프 콘체르트를 들었을 때 불우한 멜로디지만 행복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러면 예술이고. 그게 그렇죠. 근데 진짜 사람을 진짜 죽이려고 만드는 그런 음악이면 듣는데 막 다운돼. 계속 다운되고 기분이 안 좋아. 삶에 의욕이 없어져. 그럼 그건 예술과 철학이라고 할 수 없는 할 수 것처럼. 없어요. 분명히 없어요. 그거는. 철학이라면 뭔가 생성해내고 뭔가 발전시키고 뭔가 힘을 북돋아주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게끔 뭔가 이렇게 그런 게 철학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저희가 니체가 아까 말했지만 약간 삼중 인격이 되는 느낌처럼 지금 막 달라요. 지금 정체성이 달라요. 맞아요. 그래서 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네. 그래서 선과 악은 이 구별은 약자가 생각해낸 거짓된 구별 방법이다. 맞아요. 이거는 연약하고 변명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생각해낸 거다라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여기 이런 말도 나오죠. 정의는 열등자들을 수단으로서 대접하는 데 있다. 이 말이 열등자들을 수단으로 대접한다. 진짜 멋있는 말이에요. 여기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열등자들은 뭐 쓸데없는 복수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악의의 지배를 위한 수단이 될 것이 아니라 위대한 예술의 산출이나 위대한 사상의 해방을 위한 수단이 되어야 한다. 맞아요. 근데 이게 참 솔직히 근데 칸트 철학으로 보면 열등자도 사람인데 사람을 수단으로 대하면 안 되고 목적으로 대해야 되잖아요. 사람이 왜 그렇게 돼야 돼? 네, 칸트 광신도라고 지금 비냥했잖아요. 칸트가 붕괴할 일인데 그래도 니체는 아예 과감하게 열등자들은 그냥 수단으로 대해. 그냥 그런 열등한 사람들은 그냥 위대한 예술이나 위대한 사상의 수단으로 대해. 제 칸트랑 니체랑 100분 토론 나왔으면 정말 재밌었겠어요. 정말. 이런 식으로 근데 수단으로 어떻게 대화할 수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열등자들을 만났어. 열등자들을 구분하는 것도 어렵겠지만 이데올로기에 젖어 있고 막 패배주의에 젖어 있는. 근데 그런 게 약간 어떻게 수단으로 대할 수 있을까요? 근데 막 그런 분들 있잖아요. 진짜 내가 네 멱살 잡고 간다. 그러니까. 야, 네 진짜 정신 차려 임마 하면서 진짜로 막 박살내는 강사들이 있잖아요. 저는 그 예를 떠올렸어요. 저도 이제 제가 유님한테도 저희 스승 얘기를 자주 하는데 그 스승은 진짜 좋은 스승은 이게 토닥토닥만 해주는 게 아니라 강하게 니체처럼 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진짜 그런 식으로 살지 마라. 근데 진짜 우리 경험을 떠올려봐도 진짜 좋은 선배, 좋은 부모, 뭐 좋은 스승은 항상 그렇게 강하게 말하잖아요. 우리 나태해 있을 때 그렇게 뭔가 정신이 번쩍 들게 하잖아요. 때론 매를 들기도 하고. 근데 그게 진짜 저는 그걸 차가운 사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랑이 뜨거운 사랑도 있지만 차가운 사랑이 있다. 근데 그 차가운 사랑이 저는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야, 방금 내가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렇게 차갑게. 이 표현 너무 좋은데요? 니체가 있었으면은 이 정도는 합격했을 것 같아요.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 정도면 한 A, B, C, D 중에서 C 플러스는 주겠다. 니체가 좀 더 강하게 얘기해. 너무 차가운 사랑. 그걸 말하는 열등자들을 수단으로 대접하라는 건 어떻게 보면 열등자에 대한 사랑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니들 이렇게 하면서 니들도 좀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매번 말하지만 우리는 이 사람들의 어깨에 빌려서 사는 거기 때문에 맞아. 어떨 때는 칸트처럼 어떨 때는 헤겔처럼 어떤 때는 막스 어떤 때는 쇼펜하우 어떤 때는 니체처럼 하면 돼요. 맞아. 이때는 니체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폭격기 갈기고 약간 이런 거죠. 이런 여러 가지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과 악은 이런 뭐 필요 없다. 매력적으로 말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쇼펜하우어처럼 그렇게 도망가는 거는 금욕주의는 어리석다. 보통 우리가 추구하는 그 무의미한 금욕주의는 어리석고 도덕적으로도 추악한 거다. 물론 엄격한 자기 훈련과 금욕적 수행을 위한 뭐 절제,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좀 더 내가 나은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뭔가를 단념한다는 건 좋은 일인데 맞아. 내 체념을 추구하는 까닭에 무언가를 단념한다? 이거 온당치도 않다. 맞아. 체념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막 불행해지고 막 우울해지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에 절제한다? 이거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여기 악이란
사람들의 병적인 양심이 그들로 하여금 두려워하게 하는 것이다. 병적인 양심이 두려워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니체는 두려워하는 것들을 양심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그게 악이라고 본 것 같아요. 악에 대한 되게 좀 신선한 정의가 좀 새롭잖아요.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은 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이게 성경의 구절인데 예수님이 한 말인데 이런 따위의 격언을 따르는 걸 비난했다. 그런 격언을 따르지 마라. 그거는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격언을 만든 거다. 사람들이 두려워하게끔 만든 거다. 행동하는 용기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비난하거든요. 근데 되게 대단해요. 맞아요. 이런 용기. 저는 이거 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냐면 진짜 니체가 말한 초인처럼 사는 사람은 그 원피스 혹시 보셨나요? 원피스의 루피가 그런 주인공들. 루피처럼 어떻게 보면 평범한 보통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어떻게 되게 좀 위대한 그 인물의 특징을 갖고 있잖아요. 그릇이 크잖아요. 진짜 그릇이 큰 사람들은 되게 사소한 일에 뭐 일희일비 하지 않고 대의를 따르고 진짜 우정을 중시하고 자기 목적을 위해서 전진하잖아요. 근데 루피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루피, 나루토 뭐 다 비슷해요. 그죠. 우리 애니에서 많이 봤던 진짜 훌륭한 그 인격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진짜 두려움을 이겨내고 진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사례가. 그래서 니체가 욕망 없는 사람들을 혐오했어요. 욕망 없는 사람. 참 재밌습니다. 욕망 없는 사람을 혐오했는데 강렬한 욕망이 뛰어난 사람을 만드는 필수 조건은 아닌데 없어서는 안 될 조건이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되게 반성도 하고 공감 갔던 게 저는 약간 욕망을 절제하자라는 주의가 아직까지도 좀 큰 편이에요. 보통은 그죠. 이게 약간 쇼펜하우어적인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되게 불교적인 입장이고. 근데 니체는 그거 피하는 것 자체가 네가 틀려 먹은 거다. 맞서 싸워라. 너 기사처럼 싸워라. 좀 맞서 싸워야 되고 그 축제를 즐겨라.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 저는 그 맥락 같아요. 욕망이라는 게 욕망도 또 다르잖아요. 되게 다양한 뜻을 품고 다양한 있죠. 욕망이 있는데 긍정적인 욕망을 품 때 의지죠. 따지면 의지인데 그 긍정적인 욕망을 품 때 그 욕망의 강도를 말하는 것 같아요. 욕망의 강도가 약하면 안 된다. 어떤 욕망을 품는지 그 강도를 강하게 가야 된다. 욕망의 강도가 약한 사람은 어떤 일을 이룰 수 있겠어요. 그거를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지 않는데 근데 위인들을 역사상의 모든 위인들 따지고 보면 욕망이 약하지 않고 욕망이 상당히 강했어요. 되게 간절한 마음으로 맞아요. 어떤 뭐 나라를 구한다든지 어떤 뭐 생명을 살린다든지 욕망값이 진짜 다르죠. 네, 어떤 위대한 일들 책도 니체가 그렇게 수없이 많은 책들 쓰는 게 그 보통 욕망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진짜 엄청난 진짜 저는 니체가 이런 철학자가 안 됐으면 연쇄살인범이 됐을. 진짜. 진짜 이 에너지로 이 넘쳐나는 에너지로 뭘 하겠어요. 이 넘쳐나는 에너지로 책을 썼단 말이죠. 이렇게 긍정적인 욕망을 그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삶.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강한 욕망. 진짜 맞아요. 그래서 강렬한 욕망인 것 같아요. 진짜 그 강력해야 되는 거죠. 욕망은 강력해야죠. 근데 긍정적인 방향으로.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약간 쇼펜하우어와 대립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 자기의 입장, 모든 가치를 그 대변하는 게 자기의 중요 입장이라고 봤고,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근대 철학에 있어서 희랍적 기족주의를 부활시키는 것. 이게 이 사람의 목표였다. 그러니까 정말 철인을 다시 만드는 거죠. 철인이 사람들을 일깨워야 된다. 이랬던 거고. 그리고 좀 하나 더 하면 제 삶에 너무 이게 니체 철학이 좀 많이 좀 공감이 가는 게 체념. 아까 체념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네. 제 삶은 또 이렇게 보면 지금은 제가 이게 철학 유튜브도 하고 영화 유튜브도 또 하고 있어요. 네. 이 삶은 체념하는 삶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죠. 누가 봐도 내가 뭘 하려고 하고 있구나. 어떤 강렬한 욕망을 갖고 뭔가 이뤄내려고 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몇 년 전에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취업도 안 되고 나이는 들었는데 자꾸 좌절하고 그래서 알바 이제 어머니 밑에서 알바를 하는 거죠. 편의점 알바를 하면서 체념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더 이상 안 돼. 그때 지금 돌이켜 보니까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게임을 그냥 하루 종일 게임을 하고 쉬는 날에는. 근데 그게 스스로는 정당화를 했죠.
게임이 재밌어. 그냥 나는 요 정도에 만족하고 살아야지. 뭐 만족하면 사는 거야. 네. 근데 그거를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누군가 봤을 때 어머니도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야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동생도 그렇고 계속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그때의 저의 삶은 체념이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체념적인 삶이 뭐든지 다 포기하고 놓아버린. 그런데 각자에게 다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체념했던 시절이 있을 것 같아요. 다 있고 네. 다 그거를 니체가 되려 했었던 점도 있고 네. 있죠 진짜. 근데 이런 체념을 넘어서서 이제는 좀 강렬한 욕망을 가진 삶으로 바뀐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진짜 이 욕망이라는 단어도 부정적인 욕망 말고요. 정말 긍정적인 욕망, 진짜 강한 의지, 맞아요. 진짜 강한 소망, 신념,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니체 입장이 좀 다분하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번 넘어가 보면 이제 니체는 도덕적에 대한 것도 좀 이야기하는데 도덕적으로 지칭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행위의 지침 이런 거는 오직 초인, 깨달은 자만이 보편주의의 원리를 권장할 수 있다. 맞아. 칸트 너가 말했던 것처럼 안 된다 그런 거. 보편적인 원리 같은 것도 그냥 모든 사람이 똑같이 행위를 할 권리도 없고 똑같은 판단을 내릴 권리도 없다. 이거에 대해서 더 좋은 조건을 만드는 건 오직 깨달은 사람들이 이제 그 초인들이죠. 도덕적으로 고민을 해봐서 보편적인 원리를 그때부터 연구해야 되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도 진짜 맞는 말이더라고 생각해 보니까 칸트는 정언명법이 그거잖아요. 내가 하는 행동이 전 인류가 모든 사람들이 해도 괜찮을 그 법칙처럼. 그렇죠. 법칙이죠. 예, 법칙이 되도록 행위하라. 근데 니체는 그걸 비꼬아가지고 야 그럼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행동하라는 거냐. 그럼 어떻게 보면 전체주의 냄새도 나고. 그죠? 왜 다 똑같이 해야 되는데 사람마다 다 성격이 다르고 처해진 상황이 다르고 근데 왜 다 똑같이 행동해야 되는데 이런 반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칸트랑 니체랑 되게 라이벌 같은 그러니까. 느낌이라니까요. 근데 니체 말도 맞아요. 그런 맥락에서. 니체 말도 맞아요. 네, 맞아요. 칸트 말도 맞아요. 근데 제일 위험한 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둘 다 까는 게, 둘 다 비판하는 게 제일 문제라 봐요. 맞아요. 아무튼 둘 중에 하나라도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저는. 그러네. 칸트도 안 되고 니체도 안 하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편적인 도덕의 행위도 안 해요. 그러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 니체처럼 사는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은 되게 저는 비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겁하죠. 무책임하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확실하게 하는 게 차라리 낫다는 거죠. 성경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차든지 덥든지 해라. 맞아. 미지근한 게 안 좋다고. 미지근하면 내가 뱉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차든지 덥든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한 가지를 택해야만 정반합을 이룰 수 있지. 그런 게 아닌 사람들의 의견은 정반합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맞아. 어쨌든 뭐든지 이 사람들처럼 뜨겁게라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은 건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에서 뜨겁게 강렬하게 해봐라. 한번 사는 인생 한번 끝까지 가봐라 이런 거죠. 야, 에너지가 다르네요. 네. 니체의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들어보신 결과 딱 느끼시는 게 되게 뭔가 공격 지점이 있을 겁니다. 니체의 불편함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비평가들도 많은 비난을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니체가 이 뛰어난 초인이라는 게 어떻게 필요하다라고 조건도 안 줬다. 그러니까 이런 형식도 안 줬다.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넌 잘못된 거다라고 비판을 하나 봐요. 근데 이러한 비평이 공정하지 않다라고 램프레이트가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공감 갔어요. 어떤 철학자도 그의 비평가들이 나중에 묻고자 하는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 그러겠죠. 진짜 공감 가는 게 모든 것에는 모순도 존재하고요. 모든 것에 완벽하게 대답할 수가 없어요. 맞아. 게다가 또 니체는 철학책을 쓴 게 아니라 이것도 어떻게 문학적으로 썼잖아요. 이 형식 자체가.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이론을 만들 수가 없어요. 니체가 철학 자체가. 근데 너무 공감 가는 게 우리 뭐 토론이든 아니면 내가 누군가와 논쟁을 하든 진짜 꼬리에 꼬리를 물라고 하면 물 수가 있어요. 그건 그렇죠. 언어라는 거 자체가. 근데 그렇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모든 이론과 모든 철학자도 묻고자 하는 모든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 그게 나중에 그 생각도 나요. 그 종교개혁 당시에 그 책을
칼뱅인가? 칼뱅이 기독교 강요를 썼는데 기독교 강요의 초판본은 되게 짧대요. 짧은데 나중에 후기로 갈수록 너무 길어지는 거예요. 양이. 왜 그러냐면은 사람들이 비판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을. 비판하는 것들을 자꾸 답하다 보니까 기독교 강요가 처음보다 2배, 3배 이렇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양이. 다른 철학자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책을 자기는 핵심만 요점만 해서 딱 내놨는데 그걸 사람들이 계속 비판하면 책이 점점 길어지고 말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면 핵심에서 점점 벗어나고 막. 그러니까 진짜 이게 쇼펜하우어 때부터는 약간 동양 사상과 비슷한 게 진짜 노자 도가도 비상도처럼 니체도 좀 그런 게 있죠. 이거 말 못한다는 거죠. 언어로 담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니체에 대해서 비평이 되게 많았는데 램프레이트가 마지막 이야기를 답니다. 우리가 절대 잊어서 안 되는 게 있다. 세계 문학에 있어서 아직까지 니체만큼의 그런 범위, 니체만큼의 그런 영향으로 도덕적 부당성을 철저하게 폭로한 작가가 한 명도 없다. 도덕적 부당성. 다 그냥 관습에 의지하고 맞아. 거기에 시스템에 따라서만 살았지만 니체만큼 이 도덕적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게 없다. 니체는 혁명가? 느낌이 나요. 혁명? 아니 반박하고 뭔가. 근데 이런 느낌은 아까 막스도 뭔가 맞아요, 혁명을 맞아요. 이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둘이 되게 다르지만 또 닮았어요. 닮았죠. 네. 뭔가 기존 체제를 반박하고 여길 넘어서고자 하는 그런 열망. 막스는 약간 정치가였던 거고 네. 니체는 문학가. 그러니까 문학적으로. 정말 재밌었습니다. 네, 진짜 좋았어요. 공부하는 맛이 있을 정도로. 자, 그래서 니체 아까 했던 개요 또 짚어봐 볼게요. 이제 다 이해되실 겁니다. 네, 맞습니다. 첫 번째, 쇼펜하우어의 영향을 받았고 고대 그리스로 그것을 부족한 점을 완성했다 했죠. 네. 두 번째, 진정 뛰어난 사람은 초인이다. 엘리트주의였어요. 세 번째, 초인은 선과 악을 초월한다라고 했죠. 이 선과 악의 구별은 약자가 생각해낸 거짓 구별이라 했어요. 네. 초인은 이런 악과 싸우는 거다. 맞아요. 노예가 되면 안 된다. 그 네 번째, 무의미한 금욕주의. 이건 도덕적으로 추악하고 어리석다. 맞아. 체념을 위해서 정당화하지 말라는 거죠. 마지막 다섯 번째, 세계 문학에 있어서 아직까지 니체만큼 도덕적 부당성에 철저하게 맞서 싸운 사람이 없다. 그리고 니체의 적으로 사고하려면 여러분도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존에 믿어왔던 도덕들, 관념들, 어떤 문장들이나 그런 게 있을 거예요. 누구나. 네. 신념들. 그걸 한번 의심을 해보시라는 거. 내가 지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믿어왔던 것들, 아니면 그냥 습관적으로 하던 행위들, 이런 게 진짜 타당한가?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할 때도 내 안에서 걸러진 말들, 내가 이거를 하는 이유나 이런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나가는 거, 네. 그게 니체적으로 사고하는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을 좀 의심해보고 비판해보고 그래도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럼 그렇게 나아가는 거. 그래서 이렇게 계속 따져보는 거죠, 스스로.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너무 매력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진짜 정말 다중인격이 된 느낌이에요. 너무 좋았어요, 오늘. 헤겔과 쇼펜하우어와 니체를 정말 삼중인격을 돌아다니면서 사실 이 안에 또 인물들이 또 많이 또 인용이 돼가지고 몇 중 인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시 한번 마지막 강조해보고 싶은 게 이 철학을 공부하면서 느끼지만 우리의 삶은 딱 한 가지로 표현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때는 니체적으로 살고 그게 맞는 어떤 때는 헤겔적으로 살기도 해야 되고요. 종합이죠. 어떤 때는 막스처럼, 어떤 때는 또 쇼펜하우어처럼 사는 것. 이런 게 철학을 진짜 쓸모있게 맞습니다. 쓰는 철학은 저는 실천학문이라고 항상 외치거든요. 실천이죠. 지식 이론이 아니잖아요. 관념과 몸은 항상 이제 선순환적인 관계에 있어야 되니까.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기의 세계관을 넓혀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작업인 것 같아요. 이 한 가지의 물병을 보고도 정말 다양한 각도로 막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만약에 이 철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나의 자아에 다양한 자아들을 껴서 같이 또 정반합을 이뤄보자. 저도 이제 계속 하는 말이지만 철학을 배워간다는 거, 공부를 한다는 건 그릇이 넓어지는 거죠. 세계관이 넓어지는 과정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다양한 의견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 다 이미 다 이제 이걸 녹여내고 있잖아요. 그럼 저도 이제 스스로가 그릇이 넓어지는 걸 느껴요. 네, 그죠. 실제로도 맞아요.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세상에. 그래서 다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게 공부 같아요. 아 저희가 벌써 13장을 끝냈습니다. 네. 칸트와 독일 철학을 드디어 진짜 정말 넘기 힘든 산을 끝냈고요. 여기가 절정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다음 장부터 이제 제 14장 19세기의 영국과 프랑스, 20세기 유럽 이쪽 가고 미국 철학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몇 주 안 남았죠. 저희 다음 주에는 몇 쪽부터 몇 쪽까지 읽으면 될까요? 544쪽부터 582쪽? 582쪽. 네, 여기가 이제 공리주의자들 콩트, 존 스튜어트 밀, 스펜서 나오는데 이 부분도 재밌을 거예요. 아 맞아요. 이 부분도 진짜 재밌어요. 한 번씩 다 들어봤던 인물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또 현대 철학과 현대적인 관점과 많이 맞물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디어 18세기 끝냈고 다음 주부터 19세기 영국과 프랑스 544쪽부터 582쪽까지 렘브레이트 서양 철학사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네, 좋습니다. 네, 저희는 이번 주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 다음 주에 더 좋은 내용 갖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 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